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선 캐나다와 멕시코와 달리 중국은 미국을 향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미중 2차 무역 전쟁의 시작을 알렸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카카오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손을 잡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손정희 회장 또 샘 올트먼을 만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눈을 뗄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를 해보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자, 예측 불가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기류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보다 어제 너무 힘없이 빠지는 모습이 좀 있어서 오늘 네.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좀 이후의 모습이 오늘에 따라서 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장중에 중간에 중국의 관세 발효 요 얘기가 나오면서 2시 이후에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플러스 1%로 끝났지만 고점 대비 한 1% 정도 하락을 한 부분이고 전일 하락폭에 비해서 받는 폭이 좀 작았다는 부분 그리고 양봉을 만들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트럼프 정치의 불확실성은 이제 시작되었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 시장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아주 좋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분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변동성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오늘 이창원 부장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창원 이사님도 오늘 경주마에 나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장의 그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변동성을 야기했던 요인들이 첫 번째가 그 관세였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이슈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간밤에 이제 그 ISM 제조 지수가 예상치 상회한 점들이 이제 국내 증시의 수출이라든가 반도체와 같은 기술주들의 긍정적인 그 지표로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강한 반등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2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에서의 그 미국에 대한 그 일부 품목 추가 관세 이슈가 나왔고, 근데 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2월 4일부터 중국에 대해서 이제 10%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밀렸는데 요게 대한 해석은 이따 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뭐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타났는데 일부 백악관에서 이번 주 안에 뭐 시진핑 그 주석과 통화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등도 나왔지만 또 다른 보도에서는 통화 그 계획이 없다라는 또 보도 나오면서 다시 되밀리는 형상 나타나서 앞으로 이제 4월 말까지는 이런 관세 이슈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이런 관세 이슈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장중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사실 코스피도 단번에 2,500선 회복을 해서 오늘 그림 좋은데 이대로만 가라. 어제 낙폭 다 회복해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또 분위기가 또 반전이 됐고 막판에 또 약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흐름을 참 뭐라 해야 될까 한 결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일장은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관세 유예. 관세 네, 유예.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한테 부여했던 그 관세를 유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도 랠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수 중에 하나죠. ISM 제조업 지수. 사실은 미국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IT로 이제 수출하고 IT랑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항상 50 밑으로 하회하다가 50 이후로 좀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로 또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샘 알트먼이 들어가죠. 사실은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정희랑 같이 와가지고 스타게이트를 굉장히 이제 밀고 있는 가장 주축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 여기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들과 또 만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삼성그룹주들이 또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박희창 이사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세라는 게 철폐가 된 게 아니라 유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의 가장 화두는 역시 관세 부분입니다. 어제도 관세였는데 오늘도 관세. 저희가 당분간 지겨워도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밤사이 일어났던 변화들만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를 예. 했습니다. 이사님. 예. 이거는 결국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뭔가 요구하는 거를 예. 받아내겠다. 받아냈죠. 이걸 이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겠죠. 관세 협박 또는 뭐 압박 이렇게 표현들을 이제 따로 쓰던데요.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소란되고 남북의 미국의 남쪽 북쪽에 국경을 강화하는 것을 해결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국내 내부적으로도 산업계나 아니면 국민 정서에서도 상당 부분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루 만에 곧바로 상당 부분을 얻어낼 걸 얻어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비판들이 상당히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을 한 축을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 상대 국가인 우리는 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더 공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관세는 관세로 인해서 무역 적자를 메운다는 부분은 뭐 기업인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이지만 실은 얻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다른 부분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미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얻어낼 것을 하려고 하는데 첫 스타트가 상당히 좋게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관세 정책을 좀 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떻든 간에 관세 부과한다 그랬다가 유예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뭐 10% 추가세 했지만 아직까지 뭐 시간이 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산 넘어 산으로 계속해서 좀 거쳐가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세를 무기로 원하는 거를 얻어낸다. 이 공식이 지금 몇 번 통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갖고 다른 데도 계속 확대 적용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유예예요, 이게. 완전 되돌림이 아니라 네. 한 달간 유예예요. 왜 한 달이냐? 그것도 궁금해요, 이사님. 공교롭게 날짜가 그 3월 5일에 중양회가 있는데 네. 그 3월 4일까지니까 딱 그 전날까지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과의 이제 그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데 중국한테도 우리는 그 우호국에도 이렇게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있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캐나다 쪽에다는 그 마약 통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이제 일단 지금 되는 분위기인데 원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미국 은행이 캐나다에 진출하는 것도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한 것 같고 멕시코도 마약 통제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 협력하는 것도 수용을 한 상태라서 멕시코는 다 들어줬어요. 지금 일단 당장 원하는 거를 그리고 또 그 멕시코랑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금 파나마랑 콜롬비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나마는 그 파나마 운영에 대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해라. 그래서 파나마 쪽에서 수용을 하는 상태고 또 콜롬비아 출신의 불법 이민자도 수용해라. 그래서 콜롬비아도 수용을 한 말 상태라서 들었죠. 예. 관세 철회했죠,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중국한테도 이제 그런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 각국의 그 무역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를 4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4월 말에 그 무역 정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네. 그 관세 무역 정책에 대한 본 게임은 앞으로 이제 그 4년간의 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한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가 사실상 본 게임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4월 말까지는 그렇다면은 이런 국가별로 협상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게 이런 발표들을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관세 관련 뉴스가 나올 때는 좀 스탠스가 과격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유예가 한 달, 그게 중국 양해 시점과 맞물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도 있다라고 포석에 두고 한 달 유예를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중국은 맞섰습니다.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요? 일단 시장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긴 해요. 네. 사실 근데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전략은 우위에 서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그 우위를 안 내주겠다.
라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중국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매기고 압박을 하는 그 부분도 결국 그 칼날의 끝은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많은 공산품들이 캐나다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던가 네. 아니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의 칼날의 끝은 중국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많은 수출 부분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작년 말에 나와서 이제 5%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우회 수출도 막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커버를 하려면은 결국에 중국의 소비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구안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그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 부분이 살아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까지 메이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이런 관세를 막고 이제 수출이 막힌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도 약간의 이제 시간을 좀 두겠지만 결국에는 열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일단 칼을 빼들었지만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라고 봐야 되는. 예, 그렇죠. 건가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중국이 미국하고 했었던 2020년도 1월 합의했던 2천억 달러의 상당의 제품 서비스 1차 무역 합의 일차 말씀하시는 1차 무역 거죠? 합의 네. 이거 트럼프 1기 시대 때 그게 팬데믹이 되면서 그냥 중간쯤 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죠.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번에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네. 지금 물밑적으로 사전 조율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국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약간 좀 다른 쪽의 말씀 좀 드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1기에서 했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중국하고 1대1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금액만큼 그리고 관세율을 얼마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그때 중국이 한번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럼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계속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 사이에 상당 부분 미국의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아시아나 다른 쪽으로 무역 비중을 지금 다변화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지금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중국을 우회하면서 수출했던 부분도 상당 부분 만들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제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 관세를 매긴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바로바로 견제하거나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부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준비하는 단계를 계속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미리 좀 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주면서 중국부터 예전 같았으면 중국부터 벌써 때렸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목표는 중국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상당 부분 예전 1기 때와 1기 때의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하고 지금하고는 상당 부분 다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그러다 보면은 유탄이 많이 이제 날아다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탄을 맞을까 걱정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무역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은 1기 때보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지만 아마도 더 빠르게 끝나고 그리고 상당 부분 빨리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를 이제 발효했죠. 네. 중국은 10일부터죠. 네, 그렇죠. 2월 10일부터죠. 2월 10일부터죠. 그러면 미국 일주일간의 뭐라 해야 되나 갭이 있네요. 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그 해석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 그 언론에서 그 백악관에 의하면 이번 주 내로 그 시진핑과의 통화도 예정이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서 그 해석이 전날 이제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와의 그런 유사한 단기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네. 다른 보도에서는 이번 주 내로 협상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나오면서 다시 되밀리는 현상도 나타났고요. 지금 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그 관세를 유예를 한 거는 향후에 이제 본 게임은 이제 중국도 있지만 EU도 있습니다.
그 EU와 중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나서 이제 전초전을 준비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상대랑 싸우려면은 원래 우리가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퇴로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이 이 관세 그 전쟁에서 도망갈 수 있는 퇴로 그 우회로를 지금 차단한 겁니다. 그 네. 캐나다라든가 멕시코,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가 그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뭐 전 세계에 탑을 정도로 급성장한 거는 결국엔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이걸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장이 나타난 건데 이를 미국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캐나다와 그 멕시코가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단 차단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 협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칼을 뽑긴 했지만 곳곳에 우회로들을 차단한 미국이 그래도 뭐 우회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다른 보관이 여기 숨어 있을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예측 불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될 거냐? 이건 우리 시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이거 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우리 혈맹이잖아요. 네, 미국과 우리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거 보면 아무 소용 없을 것 우리는 같기는 그렇게 한데.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네. 해주는지 모르겠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뭐 계속 방위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자를 일으키는 국가 중에 팔이죠, 우리가. 네, 우리도 상당히 손꼽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은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관세를 매기면 그 상대 국가의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서 또는 법인세를 피해서 미국에 들어올 거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에 상당 부분 많이 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는 좀 지렛대로 좀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가가지고 있다. 우리의 지금 제품들은 거기서 많이 만든다는 것을 향후에 이제 부각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방위비도 건들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한미 FTA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충격을 받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충격은 이 관세 부분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지만요. 사실 그거보다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내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 GDP 성장률을 한 1.6% 이 정도까지 못 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이 사실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더 타격을 크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더 치명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때 교육량이 상당히 줄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았지만요.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파장이 크지는 않았어요.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나 유럽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 판매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영향권에 있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세간의 평가는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 우리한테 행해졌던 관세 공격이나 각종 뭐 무역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꽤 슬기롭게 잘 막아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걱정은 그거죠. 일기 때 트럼프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더 정교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사소했습니다. 사소했지만 사소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사님은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품목, 이런 반도체, 우리 시총비 좀 크잖아요. 이런데 정밀하게 만약에 관세 공격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뭘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별로 그 무역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4월 말에 그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할 건데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의 무역 정책을 펼쳐질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전국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협상 대상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 대행과 같이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그걸 기다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시장에 좀 보는 것 같고 또 우리한테 요구할 만한 거는 지금 바이든 시대 때 대미 투자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 시대에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색을 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니네가 그동안 뭐 우리 그 미국의 대미에 투자한 게 뭐 78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바이든 때 한 것이고 그 트럼프 시대 때 우리가 얼마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생색을 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조선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또 이제 그 북미에 이제 그 투자를 많이 하라 대미 투자 많이 하라는 거 이런 것과 방위비에 대한 국방비에 대한 인상 요구는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준이 그 미국이 GDP 대비 3.5%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그 GDP 대비 2.5%이니까 그 정도만큼 맞추라. 3.5에서 4%까지는 인상을 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제 이유가 이제 5% 기준을 요구하니까 아마 미국의 그 GDP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방위비 그 인상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그러니까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앞으로 그런 그 방위비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올라갈 건데 우리도 이제 그걸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 나갈 될 것이지 이게 이제 단순히 그 부당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서 지금 앞으로 제 생각에는 4월 말 5월 초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네. 그 안에까지 지금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알겠는데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를 관세 부과하겠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마약, 펜타닐, 불법 이민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들이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관세를 일단 유예시켜 준 거고 네. 우리한테 뭘 들이대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펜타닐의 공급처도 아니고 불법 이민자가 우리가 미국이라는 그런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우리는 그냥 무역 적자 줄여라. 그냥 그게 대놓고 요구를 할 거니까 관세가 수단이냐 목적이냐라는 걸 봤었을 때 네. 우리한테는 관세가 그냥 목적 자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를 가지고 지렛대 전략만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부 펀드에 그렇죠. 행정명령 서명했죠. 예, 거기에 이제 재원 자체를 그냥 관세로 채워넣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딘가에서는 관세를 뜯어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를 어떻게 보면 조금 내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표현들을 좀 과하게 쓰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뭐 시장에 같이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좀 답답해서 마치 얘기를 들으면 미국이 깡패 같고 저희 무슨 뭘 뜯기는 것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께서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큰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정확히 어제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요. 오늘 삼성 반등폭이 오전 말에 상당히 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약하다가 요즘에 조금 올라왔는데요. 뭐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부분은 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부분이 향후에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좀 더 성장적으로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법 리스크에 계속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보직, 그러니까 인사의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그쪽에 사실 치우침이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본다면은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M&A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미래 성장을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죠. 사실 이재용 회장의 이번 뭐 2심에서 무죄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관점에서는 이해관계나 아니면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과 시장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워낙에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짚고 네.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는 성장에 대한 담보에서 의심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 두 번째는 HBM에서 뒤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샘 알트만이 일본에서 한 워딩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샘 알트만이 이제
오픈 AI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LLM을 통한 챗GPT를 통한 AI에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기기를 직접적으로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삼성 이해정과. 그랬다면은 AI의 전용 기기라든지 반도체 칩에 협업을 하겠다라고 딱 명시의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요. SK 하이닉스 최 회장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협업을 한다라고 써 있었냐면 HBM과 그리고 AI 서비스의 일부분을 거기서 같이 하겠다. 제가 지금 용어가 정상이 안 나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네. HBM 쪽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쪽은요. 예. 그런데 삼성 쪽에서는 칩과 그리고 전용 기기를 협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1년 동안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엔비디아 계속 뒤처지면서 뒤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HBM을 성공해내지 못하면서 대형 서버에 들어가는 HBM에 먼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대형 서버에 들어가는 HBM 쪽으로 성장을 했고 네. 올해에는 전부 다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게 전부 다 온디바이스나 아니면 맞춤형 칩이나 아니면은 서비스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맞춤형 칩이 필요한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샘 올트만이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삼성전자를 만났다는 얘기는 삼성전자에게 사실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는 바로 이 부분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미래를 볼 때 주가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HBM에서 뭔가 주도권을 놓쳤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지금 느껴지는데 그걸 잡을진 모르죠. 그렇죠. 그건 뭐 아직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SK 경영진과의 만남은 아마 SK텔레콤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협업도 있었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이 주로 이야기가 됐고 예, 맞습니다. 하이닉스 사장도 만났지만 AI 인프라 부문 사장도 따로 만났더라고요. 다양한 협업들을 지금 샘 올트만이 바쁘게 오늘 하루 동안에만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이사님,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맞물려서 나온단 말이죠.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오늘 서초서 방문했어요. 세 분이서 만났어요. 그럼 뭔가 큰 국치가 있는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다. 이거 뭔가 삼성에게 대형 호재가 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한테 그 당장 삼성전자 할 수 있는 게 뭘지 요 생각해 보면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아직까지는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SK 하이닉스는 명확하게 그려지는데 네. 삼성전자는 좀 아직 안 그려지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반등은 저는 약간 달리 해석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초반에 그 ISM 제조업 지표 그게 이제 그 50을 넘어갔다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반도체 섹터의 밸류에이션 요인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EPS 그 반도체 주가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뭐 EPS를 관련 요인들이 있고 그 MS 그 OECD 그 경제 선행 지수 같은 그 밸류에이션을 관한 그 지수가 있는데 그 ISM 제조업 지표는 밸류에이션을 상향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거기에 반응 한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간 거고요. 오늘 반도체 섹터 반등은 저는 그 ISM 제조 지표 보고서 반등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움직였다 보고 삼성전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사법 리스크에 벗어났고 또 이제 M&A 쪽에서도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청사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서 향후에 뭐 이런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래 청사진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 뭐 1등을 차지하겠다 이런 것처럼 삼성전자 차원에서의 미래 청사진을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제거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삼성전자 쪽에서 제시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백 부장님께도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워낙 대규모, 뭐 AI 부분에서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지금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이창원 이사님은 아직까지는 판단 보류한 부분인 거고 백 부장님은 저는 약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보세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슈가 뭐냐면 이제 딥시크 이슈였잖아요. 네, 중국 딥시크. 네, 딥시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사양의 이제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효율성을 가성비 AI. 네, 효율성은 극대화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딥시크의 영향으로 엄청 고성능 반도체라기보다는 그거랑 좀 준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라도 뭔가 AI를 구현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딥시크가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삼성전자를 만난 거고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AI 가속기 칩에 관련된 부분들 설계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 아까 박평창 이사님이 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가 사실은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 어울리는 그런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뭐 설계, 제작, 뭐 생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서 AI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AI가 구현되기 위한 필요한 디바이스들, 로봇 네. 관련된 부분들도 삼성그룹은 그걸 다 완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삼성 전기를 통해서 기판을 하고 있고 MLCC를 이제 하고 가 있죠.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모듈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하죠. 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제 완성 로봇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AI가 많은 부분에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든지 수많은 디바이스에 이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기사님. 예, 거기에 저도 뭐 잠깐만 덧붙인다면은 스타게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고 있는 이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AI 시대로 가면서 미국 주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큼 쫓아갔느냐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까지 갔고 우리는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그 대열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타게이트를 들고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손정희 회장이 왔다고 했는데 뭐 극비리 왔다고 했는데 보도로 막 나왔죠. 근데 극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왔어요. 예, 예. 극비리 오지 않았어요. 예. 근데 보도는 극비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보면은 투자해달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근데 괜히 투자만 하고 우리는 얻을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따라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붙잡고 그 대열에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딱히 잡을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우리 벤더로서 엔비디아 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우리랑 같이 갈 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하청업체인 거지. 네.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은 자기네들 주축해서 자기네들의 플랫폼화 해가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어딘가를 같이 하는 것은 대부분 대형 플랫폼 회사들하고의 손잡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의 기업들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습니다. 네. 물론 요번에 샘 알트만이 오픈 AI를 가지고 우리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스타게이트를 가지고 우리에 와서 우리를 얼마나 그냥 뭐 투자만 받으려고 온 건지 아니면은 딥시크하고 이런 또 복잡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정말 우군들을 만들려고 왔는지 그 진위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땅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투자이든 아니면은 협업이든 아니면 기술 협업이든 뭐든 간에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주식시장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환 이사님의 뭐 아까 말을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저는 뭐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저는 약간 딥싱크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딥싱크는 어쨌든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고사양 칩을 편하게 수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감춰야 되거든요. 분명히 이제 고사양 칩을 사용했지만 사용 안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여러 제가 영상 관련 그 분석 영상들을 보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사양 칩을 사용하지 않고선 그렇게 이제 저 비용으로 그 딥시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반인들도 이거를 한 3, 4개월 고민하면 딥시크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뭐 일부 그 그림에 이제
그 굉장히 뭐 로우 데이터들을 그 오픈 AI가 이거 챗 GPT가 이거 각오를 하면 그 알뱅이만 딥시크가 빼먹었다 뭐 이런 그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딥시크가 너무 좀 과장돼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 고사양 찹 특히 엔비디아의 입지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쉽게 이제 투자를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점이라서 딥시크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마 시청자들께서 저희들 이야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것만 백 부장님.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일단 6만 원부터 복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그래서 이게 쏘 아시냐라는 거죠. 오케이 호기를 맞았어. 자 그러면 지금 5만 원 초반대에 지금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거를 뚫고 이제 올라갈 반등의 기회가 이제 마련됐냐라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증명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어디까지 증명해야 이 계속 작년부터 증명하라고 계속 이제 증명서를 요구한 것 같은데 답변지는 안 주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HBM4 부분이라든지 네. 원시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 파운드리 쪽도 수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M&A가 됐든 아니면 과감한 뭐 설비 투자가 됐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됐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의 바닥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적인 측면은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바닥인 건 다 알잖아요. 바닥인 건 무슨 말이 바닥 딛고 언제 이제 올라가겠냐 이제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박 기사님. 그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나 뭐 미국의 기업들 보면 빅테크들 보면 멀티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멀티플을 담보하고 믿고 투자하는 것은 이후의 성장에 대한 것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그걸 못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전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탈피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삼성전자가 잘 엮어서 미래 비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느냐가 주가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다들 바닥권이다 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이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 삼성전자 매출과 이익 단에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싼 거 보면 맞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평균적으로 볼 때는요.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 알파는 비전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닥인 건 알겠는데 우리 네 그러니까 이창원 이사님 밸류적인 봐서는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더 싸긴 합니다. 사실은 실적 추정치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1분기 때 그 반도체 적자에 대한 그 전망이 좀 있어서 이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하고 가시자. 다만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수급적으로 하방을 딱 받쳐놓고 있어서 빠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 밑으로 하이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수익률을 좀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 쉽게 잘 매수를 안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서 사서 얼마나 수익이 나겠냐 이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걸 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가 그 매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은 있겠죠. 네.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는 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샘 올트먼이 오늘 되게 바빴어요. 되게 많이 만났어요. 아마 네. 근래 들어서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게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자 오전에는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체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샘 올트먼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픈 AI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족쇄를 벗어나서 이제 파트너십을 막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가운데 카카오랑 손을 잡은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이제 카카오 입장이 아니라 오픈 AI 입장에서 좀 보는 게 좀 더 괜찮은 시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봇 API라든지 뭐 기업 도입에 의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뭐 투자 금액 대비해서 매출은 굉장히 미미하고 네. 이익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오픈 AI의 그 몸값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은 기대감이거든요. 그 기대감은 AGI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에요. 범용 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AG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플랫폼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뭔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훌륭한 포털도 있고 SNS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손을 내민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카카오의 입장도 또 나쁘진 않죠. 현재 이제 LLM이 자체 LLM이 있긴 하지만 그 성능이 아직 미미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카카오도 좀 더 고도화된 AI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다양한 부분에 접목을 해서 수익화를 창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는데 AI가 접목돼서 어마어마한 그로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숫자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퍼 150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시장에다 외쳤단 말이죠. 그냥 결국에는 카카오도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 AI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한데 다만 중요한 건 AI가 이제 돈을 버는 그 그림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AI가 수익이 돼서 뭔가 안전판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분명히 네.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해 주신 것 같고 네네. 서로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을까? 그럼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박 기자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될까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네.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은 진짜 우리 다들 공감하는 것처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AI는 하드웨어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은 미국의 플랫폼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인프라를 다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만큼 투자를 하지도 못했고 그만한 돈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인프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오픈 AI가 해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오픈 AI에서 생각해 볼 때는 시장을 우리 하나를 또 여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국이라는 시장을 하나 여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라는 회사는 그 이 서비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수익화하는 상용화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온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퍼부어서 만들었던 거 가지고 이것을 서비스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이 카카오에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조합인 거죠. 근데 어떤 조합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 문제인 거죠. 사실 팔란티어 말씀을 주셨는데 팔란티어에서 어떤 수익을 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조목조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저런 거 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내는구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대기 시간이 줄었다. 뭐 또는 뭐 품질 검사하는데 품질 검사를 기계를 하는데 그게 AI 기능이 들어가서 뭐 예전에는 5일 걸렸던 거를 1일 만에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가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들이 그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오픈 AI의 AI 서비스가 가만히 돼서 그게 우리의 서비스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소비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오픈 AI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카카오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카카오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더 다른 쪽으로도 더 뭐랄까요 이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한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은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 되면 진짜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그동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AI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다라는 아주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고 어떻게 보면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좀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카카오가 그동안 보였던 것들은 성장 동력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주로 이제 골목 상권을 침투하는 그런 서비스를 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이버 달리는 성장 동력이 없었고 특히 또 실적이 그대로 말해줬었는데요. 네. 이번 계기가 주요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다 많은 AI 서비스를 이제 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두 회사가 협력해서 공동 상표를 개발하고 카카오 서비스 안에 그 오픈 AI API를 다 곳곳에 접목시킨다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팔란티오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팔란티오가 하는 것들이 그 AI 플랫폼을 다 많은 기업들이 적용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오픈AI가 약간 팔란티오 역할을 하면서 서비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수많은 기업들의 역할을 카카오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카카오의 향후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지켜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돈이 되냐라는 부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맞춘다면 올해 본격적인 이제 테스트들,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 시장의 관심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은 의료 AI가 뜨거웠습니다. 의료 AI. 이것도 지금 샘 알트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뭔가 불이 붙을 이유가 또 생긴 것 같기는 한데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 AI 쪽은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가 접목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실수율, 오차율 같은 걸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접목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AI 기업들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제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없이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이제 숫자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숫자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들이 조금씩 숫자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로봇 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AI에 의료 로봇까지 접목이 되는 그 시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의료 로봇 시장은 많이 이제 침투가 되어 있고 이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AI까지 접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정교한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왕 말이 나와서 상상 회로를 돌려본다면 AI가 탑재된 로봇 의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따지면 그러네요. 이제 결국은 AI는 이제 그동안에는 하드웨어만 이제 발전을 했던 거고 하드웨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프트웨어로 돼서 상용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거에도 똑같이 그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과거에 우리 인터넷 IT 버블 얘기 계속 했을 때 네. 2000년도에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드웨어 성장이 있고 나서 이것이 상용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캐즘이 있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의 성장과 그것이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우리에게 실제로 체감하는 소프트웨어로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정 기간의 구간의 캐즘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만약에 없이 가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구간이 생길까 봐 걱정을 상당히 했던 거고 그래서 작년 말에 이번에 나왔던 AI의 버블이 아니냐 일시적으로 깨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다행스럽게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딥시크가 사실은 한몫해 준 겁니다. 실제로 딥시크가 어떤 걸 하던 간에 역량이 뭐든 간에 딥시크가 거기에 충격파를 한 거 준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시황적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이 계속 있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관세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지 이 과정 속에는 계속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세라는 변수를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새벽이 아니죠. 아침은 온다고. 결국엔 간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AI라는 캐즘을 걱정했다가 빠르게 시프트되는 이 관점에서 뭔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AI 의료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대하지 않습니까? 진찰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AI가 대신하는 쪽에서 지금 초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부분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뭐 루니시라든가 뷰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한
곳에도 또 이제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서 그 AI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 전에 방식으로 했을 때는 5년 걸리던 거를 뭐 1년 만에 이제 신약을 다양한 신약 물질을 개발한 것들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중에 보로노이가 뭐 14% 급등 나온 것도 그 회사가 신약 개발을 그 AI 플랫폼을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그 물질을 다양하게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이제 뭐 동시에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선 신약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 이제 신약 개발 업체 중에서 뭐 히테카바이오도 있지만은 그 보로노이 같은 이제 그 AI 플랫폼을 가지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을 1분 남았답니다. 짧게만 이거 꼭 하고 싶어서.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터 얘기를 또 했어요. 시장에서 약간 관심이 멀어지는 듯했던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3년에서 5년 이내에 상용화 된대요. 뭐 자기네가 지금 뭐 대형 기계를 그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기계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참여하고 있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뒷말에는 여전히 아직 오작동도 많고 헤쳐나갈 것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상당 부분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은 항상 지금 거보다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빌 게이츠의 말이 어떤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자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측 불가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우시죠? 대응하기 힘드시죠?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면 차분하고 깊이 있는 분석 가능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